전원, 박용하. 훗날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복귀에 반노라고. 그동안 내 딴엔 최선을 다해 길을 쓰며 살아왔는데 왜 지금 여기와 앉아 있는 걸까?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도달한 결론은 이거였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다. 서대문에 있는 동안 오로지 인문학 책들만 280권을 읽어 나온 그는 그 이전과 똑같으면서도 치밀하고 꼼꼼하고 빈틈없고 철두철미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아무리 어렵고 소중한 사람의 요구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시작했지요. 어느 날 자정 무렵에 받은 문자에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감당해 보고 싶은 전언이 있었다. 이 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전언, 전에 들은 말이죠. 한자말로 이렇게 돼요. 전언, 그죠? 전에 들은 말, 그죠? 전언, 전에 들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이 아니라 전언 거죠. 직접 들은 대화의 발언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자말을 일부러 한자말을 썼는데 말을 전함, 그죠? 전에 들은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어, 여러분 문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자를 사랑의 고백으로 문자가 전원이 왔다면 그걸 진짜로 들은 말로 쳐야 되나 아니면 그죠? 전언으로 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날 자는 무렵에 받은 문자에서 그 감옥에 있다가 280권을 읽었으면 굉장히 감옥에 좀 사상범일 가능성이 있죠. 오래 있었으니까 굉장한 사람일 거고 내가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면 참고 자료가 세 개나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가봅시다. 시인의 산문 파도에서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이게 쭉 있는 아주 긴 산문이 뒤에 이 시집에 저녁의 마음가짐 뒤에 길게 붙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한 부분만 고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인가? 나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도달한 결론 나에 대해 얘기하죠. 근데 이 박용화 시인은 내가 어떻게 나인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 사람 인문학적 소양을 얘기할 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내 눈으로 너를 본다. 한 번이라도 너의 눈으로 내가 너를 보죠. 그럼 두 사람인 거죠. 그런데 너를 본다는 건 너와의 관계가 되는 건데 한 번이라도 너의 눈으로 너는 세계의 눈이죠. 해와 달과 별의 시선과 호흡으로 나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보는 거죠. 너나 나는 지금 인간인 거죠. 인간을 본 적이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눈으로 살아있는 나를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눈이라는 게 나죠 이것도. 근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너의 존재를 알고 보면 그거는 살아있는 난 거죠. 나는 물론 죽어가는 난 거죠. 그게 내가 어떻게 나인가에 대한 대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이 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인문학적 소양인 것 같아요. 응? 잘못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인문학 소양이 다 이래요. 소위 말하면 이따구예요. 우리나라에 요새 인문학적 어쩌고 인문학 강의가 많은데 대부분 다 이따구인 경우가 많아요. 약간 웃기는 거죠. 왜냐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아무리 소중하고 어렵고 소중한 사람의 요구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그런 삶인 거죠. 이게 인문학적 소양이 내는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요. 뭐가 빠져서 그럴까요? 뭐가 빠져서 그러냐면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응? 내 눈으로 너를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세상을 다 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너의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너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해와 달과 별의 시선과 호흡으로 나를 인간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런 인문학들이 많다는 말이죠. 인문학적 소양. 이제 그런 책들 많은데, 대부분 다, 강의도 많죠? 대부분 다 이상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뒤에 또 몇 개, 시가 몇 개 있어서 글씨들을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어, 두 번째 시는 끝이에요. 이 전원을, 그 전원을 생각하고, 여기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끝이 먼저 있었고, 끝이 있은 뒤에 이 전원을 회상한 것 같아요. 끝, 봅시다. 내 동생이야. 라고 후견인처럼 넌 날 대했지. 그러니까 형이었던 사람이죠. 난 널 좋아했지. 왜? 대해줘서 그 좋아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감싸줬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라, 넌 아름다운 사람이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좋아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넌 힘 있는 놈한테 붙은 거지. 그걸로 끝이었어, 아름다운 시절. 난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 대신 시를 걸고 있었지. 내가 힘 있는 놈한테 붙는 꼴을 난 못 봐줬어. 그걸로 끝이었어, 아름다움. 아름다움. 힘 있음보다 아름다움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끝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끝의 경험을 가지고 옛날에 받았던 전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 또 좋은 시간, 이것만 해주면, 나는 굉장히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박용화 시인의 이 비판의 힘이에요. 돈이라는 시가 있어요. 입금돼야 할 돈이 들어오자 네가 환해진다. 돈의 기쁨과 예술의 기쁨 중 어느 손을 들어줄까? 내 돈 떼먹고 토낀 그 새끼는 아직 안 죽었겠지? 내 피 떼먹고 도망친 그 새끼. 죽지 않았어야 하는데. 발가 벗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라. 니는 돈 떼먹은 적 없나? 자기 반성이 지독하죠. 그래서 새끼 이런 말 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은 들을지도 못하니까. 새끼라고 누구한테 욕을 하면 그건 자기한테 하는 욕이죠. 근데 그런 욕을 할 만큼 자기 반성이 투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전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원을 다시 보면 훗날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훗날 그 친구가 변명을 하면서 말한 거겠죠. 응? 다른 삶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다른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이 변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이 난 거죠, 관계가. 근데 훗날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차가운 감방에서 자기 삶을 복귀해봤어요. 내가 왜 이 감옥을 간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입법학적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갖고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 인문학 책을 읽고 나온 그는 예전에도 침이라고 꼼꼼하고 빈틈하고 철두철미하고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걸 위해서라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인문학 책들만 280권을 읽고 그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치밀하고 꼼꼼하고 빈틈없고 철두철미한 그런 삶이 더 심해지고 지독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 생각해 본 거예요. 어느 날 자정무렵에 이 문자를 받았어요. 이 감당하기 힘든 문자인 거죠. 왜? 끝인 문자. 끝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문자니까 감당이 힘들죠. 형하고 동생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감당해 보고 싶은 전원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끝내겠습니다. 전원, 박용화. 훗날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복귀해 봤노라고. 그동안 내 깐엔 최선을 다해 길을 쓰며 살아왔는데
왜 지금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걸까?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도달한 결론은 이거였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다. 서대문에 있는 동안 오로지 인문학 책들만 280권을 읽고 나온 그는 그 이전과 똑같으면서도 치밀하고 꼼꼼하고 빈틈없고 철두철미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아무리 어렵고 소중한 사람의 요구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시작했지.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받은 문자에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감당해보고 싶은 전원이 있었다. 아,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 그 자체가 다르죠?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